2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 오늘 저기 프린트가요. 뭐까지 오늘은 프린트물을 거의 볼 기회가 없었네요.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까지 나왔어요. 근데 상가법하고 요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 냈는데 오늘은 상가법까지는 안 가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주택임대차보법까지만 일단 진도 나갈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450페이지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 나오네요. 그걸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건 공시법에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눠지죠. 자, 다시 봅시다. 일단 이전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등기 의무는 쌍무계약과 그 다음에 또 편무계약으로 나눠진다. 이때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죠.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네, 60일. 날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편무계약은요. 계약의 효력이, 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며칠이다? 60일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매매고, 자, 편무계약은 뭐예요? 일방만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 뭐예요? 예, 뭐 증여 이런 것들이죠. 자, 증여는 뭐 이런 문제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일단은 여기 구분해 보셔야 돼요. 자, 쌍무계약은 이거는 꼭 기억해 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개혁금액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예요? 네, 잔금지급일. 그래서 여러분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는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요즘은 셀프 등기가 자주 이제 있죠. 여러분들 혹시 등기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직접? 공시법 시간에 등기 열심히 배우시죠? 예, 나중에 가서 뭐 등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전 등기는 쉬워요. 저는 상속 등기를 직접적으로 해봤는데 상속 등기는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어쨌든 이전 등기 이거 공부 조금만 하면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블로그 같은 데 가면 등기 방법 뭐 이런 거 많이 셀프 등기 방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부동산에서 이제 의뢰인들이 물어봅니다. 등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이거 대답을 해 줘야지만 됩니다.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어느 부동산에서 진짜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거 요 며칠이라 그랬죠? 반대급부행위 완료된 날부터 며칠? 안 하면요 과태료입니다. 자, 그 과태료가 제가 이제 보존 등기는 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자, 45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제재하는 부분 있죠? 그거 보니까 자, 등기 관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해태한 때, 해태한 날, 해태란 건 게을리한 거죠. 게을렸을 때 해태한 날 당시에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과세 표준에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의 1처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에 과태료 처한다. 이거 접수는 돼가요? 그냥 과태료 문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예. 자, 일단 기용했으니까 풀어는 놓고 가야죠.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네, 4%죠. 근데 왜 4%가 된지 아세요? 예, 맞아요. 아마 세법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한 11년 됐나요? 11년 됐나요? 예, 예, 그때쯤 됐을 거예요. 등록세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따로따로 부과됐던 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예, 4%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는 아주 간단했었어요. 등기 신청을 이렇게 해태하면 60일을 안 하면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썼어요. 간단했죠? 등록세 5배 이하 과태료.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갑자기 2%가 더 붙었죠? 이게 2%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1첨은 20을 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태료 문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민제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때 어떻게 한다? 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검인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죠. 자, 이 검인은 왜 만들어졌냐? 일단은 뭐예요? 조세 확보가 대표적이겠죠? 거래 동향 파악도 있고요. 조세 확보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검인 대상 그 454페이지 보세요. 가운데 박스 나온 거 있죠? 그것만 일단 보면 돼요. 그걸 보니까 검인 대상 계약과 검인 대상 아닌 계약, 검인 대상 계약, 매매, 교환 증여. 근데 매매는 원래 검인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매매가 다른 것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부동산 등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죠. 거기 옆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그 4번 보세요. 검인 대상이 아닌 계약. 그 동그라미 4번 보면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 요거 검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은 검인 받아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검인이 제외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인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는요. 자, 교환, 증여, 판결, 그다음 면시타 해지 약정, 공유물 분할 계약 하나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 옆에 있긴 했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나 그냥 옆에다 써놓으세요. 가등기는 검인 안 받습니다. 근데 가등기한 기한 뭐가 받는다? 본등기가 받는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검인 대상이 아닌 거 상속 경매 뭐 공용 수용 그다음에 또 일반인 국가 지자체.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3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습니다. 요거는 검인 대상 아니다 그랬죠. 자, 이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었던가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었죠? 자,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뭐 대상도 아니다. 검인 대상도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방 했듯이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검인 안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각종 권리 설정 안 받고요. 이 가등기 안 받습니다. 근데 본등기 받는다 그랬죠? 자, 이제 검인 절차를 보게 되면 검인은 일단은 신청은 당사자 1인이나 위임받은 자 맨 밑에입니다. 계약서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검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업중개사는 검인 신청할 의무 있다 없다? 의무 없어요. 자, 2006년도 이전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검인 신청 의무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2006년도가 언제냐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실시된 때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요, 2006년도 이전까지는 이 검인 제도 부분이 시험 문제 2문제씩 나왔었어요. 근데 출제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이제는 이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가끔씩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끔씩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아마 공시법에서도 조금 배웠을 거예요. 아마 공시법에서 좀 다뤘죠? 검인제도. 자,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보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검인 어디다가 신청한다?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 그 위임받은 자가 있습니다. 읍면 동장이 위임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소재지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 요 부동산과 요 부동산을 묶어서 서로 교환합니다. 자,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일단 대상이니까 일단 교환이라고 봅시다. 요 두 개와 요거를 맞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숫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 있죠. 이럴 때는 아무 곳에서나 한 곳에 가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세 군데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군데 가서 받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검인 신청할 때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기한율 이런 것들 기재합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밑줄이 하나 쳐놨어요. 미음이나 밑줄 쳐요. 미음. 개업, 공인중개 했을 때 개업공개사. 검인 계약서에 기재사항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것도 표기를 해주면 된다. 그냥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검인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검인 신청하면 일단 원본에다가 자, 검인 일단 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4번 두부를 제출해요. 4번 두부를 제출하는데 4번 두부를 받아가지고 한 분은 시군계소 보관하고 한 분은 어디로 보낸다? 세무서로 보내요. 먼저 계약서 송부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원본에다 도장 찍어서 돌려주고요. 이거 갖고 이제 나중에 등기 신청하죠? 4번 두부 받아가지고 한 분은 세무서, 한 분은 시군계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럴 경우 어떻게 되죠? 부동산 소재의 숫자가 여러 개에 걸쳐 있습니다. A, B, C에 걸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계약서 원본 한 부 있겠죠? 원본 한 부에다가 4분을 부동산 소재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갖고 와요. 자, 그러면 총 몇 부 갖고 가는 거예요? 총 4부 갖고 가죠. 소재지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 그럼 이제 아무 곳에서나 한 곳에서 하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A지역 가가지고 검인 신청합니다. 그러면 A지역 시군구에서는 원본에다 도장 찍어 주고요. 4번 내부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A지역 도장 찍어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세 부 남죠? 세 부를 여기 세무서로 송부하는 거예요. 대략 이 정도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55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위에 박스 밑에 여기가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부분 있죠? 검인 신청하면 형식적 심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는지 여부만, 위에 그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그것만 확인하고 교부해줘요. 실제 거래 가격이 진짜인지 이거 확인 별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검인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저기 뒤에 456페이지에 중요한 부분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전매시 검인 신청 의무 제재하는 부분 있죠? 1번은요, 검인 안 받고만이 거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이고요. 그건 기억 안 해도 좋아요. 그 2번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조세 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그 다음에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 이거 뭐죠? 탈세나 그럼 어떤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이게 미등기 전매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자,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거기 3년 이하. 요거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지행위에서 중개사법 금지행위에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거기다가 하나 더 써놓으세요. 등기 원인 허위 기재. 네, 여기 이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었습니다. 등기 원인 허위 기재. 이게 뭐예요? 등기 원인을 허위를 기재하는 거. 여러분 이제 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 쓰죠? 네, 맞아요. 이거는 증여로 매매라든가 매매를 중요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등기 원인 허위 기재예요. 이거 3년 1억입니다. 똑같아요. 형벌 3년 1억.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다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부분 중에서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두 개는요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두 개는 수업 끝나면 복습하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아직까지 민법에서 저기 뭡니까 특별법 아직 안 배우셨죠? 특별법 아마 요번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법 중 어디쯤 나가고 있어요? 물건 나가나요? 자, 이 실명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음 주에 배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특별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민법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수업 끝나고 지금 수업 요기 전까지는 복습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배우는 실명법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실명법과 주임법 있죠? 이 두 개는 꼭 복습해 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네, 민법 공부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이나 법률 이게 뭐를 금지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일단 글자 그대로 한번 봅시다. 법 이름대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록한 법률은 부동산에 대해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된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된다는 것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글자 그대로 법 이름 해석하면 그러면 이거는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명의신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실권리자 등기 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때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이란 뭐라 했어요? 소유권, 물건, 보유한 자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실권리자죠. 근데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권리 보유하고 그 다음에 또 등기는 어떻게 돼요? 타인 명의로 해놓는 것을 뭐라 한다? 명의신탁이란다. 명의신탁 왜 해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이게 조세포탈, 세금 포탈하는 거, 강제집행 면탈, 경매를 뭐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가등기까지도 포함된다고 그랬고요. 약정은 위임, 위탁매매 형식이거나 추인까지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자 명의신탁자와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죠. 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개념은 금방 봤고요. 신탁자는 누구예요? 신탁자는 실권리자, 수탁자는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 누구예요? 자, 받은 사람을 등기부상 명의자. 자, 수탁자 받은 사람이죠. 다시 한번. 자, 일단 신탁자는 맡긴 사람, 신탁자, 실권리자고 수탁자는 받은 사람, 등기부상 명의자. 자, 만약에 등기부상 명의자면 무조건 뭐예요? 등기부상 명의자면 무조건 수탁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권리는 다른 사람이 권리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등기를 내한테 안 했다면 나는 무조건 수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약정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다. 자, 밑에 나오네요. 약정 무효고 등기 자체도 무효다. 자, 이제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가 되고요. 자, 이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운데 부분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담보 목적으로 뭐 해놓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는 거죠. 가등기담보, 담보 목적으로 뭐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 해놓는 거죠. 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요거는 일단 명의신탁 약정 제외한다. 이유, 목적이 뚜렷하죠. 이거는 담보 목적이 뚜렷하죠. 그래서 일단 제외하는 거예요. 다만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있습니다. 일명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는 뭐라 썼어요? 자, 여기에 이 땅을 A와 그 다음에 B가 공동 명의로 일단은 삽니다. 지분 정해가지고 사겠죠. 그래 놓고 나서 A는 여기다가 집 주고 살고
B는 여기다가 집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담장까지 다 쳐요. 우리가 담장을 치는 게 아니라 담장까지 완전히 쳐가지고 담장까지를 우리가 완전히 치면 이게 구분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는 구분소유하는데 어떻게 돼요? 등기는 어떻게 돼요? 공동면허였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명 뭐라고 표현한다? 상호 면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호 면신탁, 서로 면신탁한 거죠. 자, 이게 또 보죠. 얘는 어떤 걸 면신탁, 자, 요만큼만 소유하면 될 거를 여기까지 등기해놨죠. 이거를 면신탁한 거고, 얘는 요만큼만 소유하면 될 거를 여기까지 등기해놨죠. 서로 면신탁한 거예요. 자, 이거는 면신탁 약정 2단이다. 이유가요? 예,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면신탁은 숨겨놓는 거죠. 세금이나 조세포탈이나 이런 목적으로 남한테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숨겨놓는 게 아니죠. 구분하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면신탁 약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합법적인 신탁이죠. 신탁법이나 이런 뭐 신탁재산, 이거는 당연히 면신탁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신탁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간 면신탁 있었죠? 이자간 면신탁 혹은 이전시켜 놓는다 그래서 이전형 면신탁, 등기 넘겨 놓는다 그래서 등기 면신탁. 뭐 하여튼 표현하기가 여러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자, 1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요 유형 간단하게 봤을 거예요. 자, 내가 부동산을 A가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B한테 넘겨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좀 갖고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A와 B가 면신탁 약정을 맺고 등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겨놓는 거죠. 자, 이제 등기를 이렇게 넘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등기 원인이 주로 뭐가 되죠? 매매 형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무슨 형태예요? 가짜 매매죠? 그래서 가장 매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가 누구예요? 네, 실권리자가 신탁자죠. 여기서 실권리자는 누구? 네, 얘가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 누구죠? 네,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 이때 효력 A, B 사이에 맺어진 면시탁 약정 어떻게 된다? 네, 무효이다.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어떻게 돼요? 무효이죠. 소유권은 원위치되고요. A한테로. 자, 그러면 이때 자, 이게 자, 대내적으로 봤을 때 대내적이 뭐라 그랬어요? 지네들끼리 봤을 때는 실제 소유자 누구예요? A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B죠. 그래서 얘가 나쁜 맘 먹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C한테 팔아먹으러 봅니다. 그럼 C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고요. 이때 제3자에게 선의, 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이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은 A가 C에게 약정무효, 등기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여기서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민법에서 가장매매 배울 때 지금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가장매매에서 보면 통정허위 표시 있었죠? 그때 어떻게 돼요? 선의 한해서 이렇게 되죠? 예, 만약에 이 문제에서 선의 하나여 이렇게 되면 이거 틀려요. 선의뿐만 아니라 뭐요? 악의도 대항할 수 없다. 자,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간단해요.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하는 이 법이 무슨 법이죠? 네, 민법 중에서 특별법이죠. 지금 무슨 법 배우는 중? 그건 통칭한 거고 지금 무슨 법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 부동산 실명법. 이건 특별법이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우선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 다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명의신탁 목적이라면 통정의 표시와 관련해서 명의신탁 목적이라면 무조건 선의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횡령죄 성립이 안 된다. 자, 이제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는 이제 다 횡령죄 성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제3자, 얘가 일단은 대항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적극 가담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선자간. 선자간에서 보면 중간 생략형 명시탁이 있습니다. 자, 중간 생략형 명시탁. 자, 이거는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고요. A와 B가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제가 예를 매매 들지만 매매뿐만 아니라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명시탁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A와 B가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어떻게 등기를 이렇게 넘겨야죠. 근데 이제 예, 4명이라는 순간에 세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B는 C한테 가가지고 내가 땅 하나 사는데 니한테로 좀 해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B와 C가 명시탁 약정을 맺고 나서 B는 다시 A한테 부탁하죠. 누구한테 넘겨달라고? C한테 넘겨달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신탁자가 누구죠? 실권리자가 누구예요? 네, 맞죠. 여기서 실권리자 누구다? B.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 자, 얘가 이제 여기에서 매수인, 매도인이죠. 자,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얘, 매수인 얘가 실제로 산 거죠. 얘가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등기 받으면 무조건 뭐예요? 수탁자리가 되죠. 얘가 수탁자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B와 C사에서 맺은 명시탁 약정 무효이다. 이런 물건 변동 등기 어떻게 된다? 무효이다. 그럼 소유권은 원위치 된다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귀속된다? 네, A에게 귀속된다. 자, 그럼 A에게 귀속되면 요거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 거예요. B에게 귀속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A에게 귀속되고 A는 등기 의무자가 되죠. 얘는 등기 권리자가 되고 얘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의 효력은요?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적법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합니다. 해지하면서 나 이제 나한테 등기 넘겨줘 그런 거예요. 나 이제 명의신탁 끝났으니까 등기 넘겨줘 그래요.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해야 될까요? 네, A에게. 왜 A에게 요구해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네, 그렇죠. A죠. 그러니까 C에게 하는 게 아니라 B는 A에게 등기 넘겨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넘겨줘 그러면 A는 이 등기 어디 갔어요? C로 갔죠. 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한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얘가 잘 말 안 듣죠? 그래서 B는 누굴 대신해 가지고 A를 대신해서 요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위한다 그러죠? 그래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러면 요거 하나 볼까요? 기억 본 김에. 자, 근데 대부분요. B가 A한테 등기 넘겨줘 요구 안 하고요. C한테 직접 야 이제 도로내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거 도로내놔. 그래서 C가 직접 B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이거 등기 효력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요 등기 효력이 있다. 등기적 공시법에 교재에 나와요. 나오니까 나중에 그 등기 유무효하는 부분 있죠?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등기 유효, 등기 무효 이렇게 아마 구분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 요건 등기 효력은 적법한 등기로서 유효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뭐 등기 말소 구해가지고 어쩌서 하는 것보다 그냥 C가 B에게 그냥 직접 등기를 넘겨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수탁자가 누구예요? 수탁자가 C. 얘가 뭔다? D한테 팔았죠. D는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 이 제3자에게 선의하게 불만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횡령죄 성립 안 된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중간 생략형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 보겠습니다. 계약 명의신탁.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아마 민법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민법 선생님이 아마 조금 더 깊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만 구분하면 성공하냐면 신탁자가 누구고 수탁자가 누구고 제3자가 누구다. 이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제 과목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민법에서 더 배우세요. 제가 민법 잘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자, C가 있습니다. A가 뭐가 되고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입니다. 이때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등기를 A와 B가 넘긴 거예요. 정상이죠? 근데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근데 옆에 누가 붙어 있다? C가 붙어 있죠. 이게 어떤 형태라고 그랬죠? C가 B에게 일단 수탁금을 맞긴 맞는데요. 뭐를 준 거죠? 돈을 준 거라고 그랬죠? 야, 네가 좀 사놔라라고 해서 돈을 줘가지고 B와 C가 자,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보죠. 신탁자 누구죠? 실권의자가 누구? 얘가 신탁자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누구예요? 얘가 수탁자다. 요 두 가지 비교 잘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B와 C 사이에 맺은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된다? 무효이다. 이런 물건면 등기 어떻게 되죠? 등기는 매도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되고요? 유효하고, 그다음 매도인이 악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일단 요게 이제 이 신명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 그러하지 않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가 누구예요? A. 계약의 당사자에서 얘가 일방이니까 얘가 타방이 되겠죠? 이 A가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다. 이 A를 뭐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B와 C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효이다. 자, 그러면 등기 자체가 무효이죠? 근데 매매 계약의 효력은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유효하면 매매 계약의 효력도 어떻게 되고요? 유효하고, 등기가 무효라면 계약도 무효가 돼요.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수탁자는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계약 명의신탁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수탁자가 얘죠? 얘가 누구한테 팔았다? D한테 팔았대. D는 뭐가 되고? 제3자가 되고, 이 제3자에게 선의와 불만하고 대응할 수 없다. 똑같죠? 뭐 적용되지 않는다? 횡령죄 적용되지 않는다. 이 횡령죄는요, 이제는 다 몽창 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맡겨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받은 사람이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민사상으로밖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폭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폭하면 어떻게 돼요? 자폭하면 조금 있다가 형벌, 그 다음 과징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은 이제 건지는 수밖에 없어요. 민사소송하면서.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건을 일단 해당을 했지 않는다. 자, 계약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랬어? 지금은 농지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걸 많이 한다 그랬죠. 자,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분하는 방법.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누가 누구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자금 제공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명의신탁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한 60%는 이렇게 나와요. 자금 제공하여 어쩌든 나와요. 근데 이제 나머지 40%가 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저기 보세요. 매수자의 지위를 잘 보세요. 중간생략형은 매수자가 누구예요? 중간생략형 매수자가 신탁자죠. 근데 계약명의신탁은 매수자가 누구예요? 수탁자죠. 차이가 있죠. 민법에서 기출문제 중에 이런 기출문제 나옵니다. 매수자가 수탁자인 관계에서, 이게 뭐 자금 제공 소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매수자가 수탁자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럼 매수자가 수탁자라면 무슨 명의신탁?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요 정도만 구분하면 거의 아마 명의신탁은 잡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민법에 보니까 조금 난이도 높은 명의신탁
사례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민법적인 다른 개념과 좀 막 섞여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던데, 어쨌든 여기서 요 정도만 정리하면 민법 공부할 때 조금 아마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명시타 유형은 봤고요. 여러분들 교재